우리가 모실 분은 목소리는 중후하지만 굉장히 청아한 사람. 공부에 특화된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체력이 되고요. 또 기억력이 탁월하시고 글쓰기 능력이 또 탁월하십니다. 말씀도 또 논리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 사랑? 그건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생각납니다. 통찰력 있는 사회과학자이시고 사회개혁 운동에도 참여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중도시고 학자이시면서 정부의 장관을 2번 하신 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셨던 그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한 번 장관 하신 분이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다가 다시 오시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유행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도 못하시죠. 술도 잘 못하시죠. 등산 말고는 뭐 다른 어떤 운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워드 프로세서 쓰신 건 아마 동년배 그 선생님들 중에는 제일 앞서서 하셨죠. 그래서 필요한 건 다 먼저 받아들이시고 앞서서 다 하시는데 이제 필요 없다 혹은 공부에 좀 방해된다 이런 거는 그냥 멀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저는 용불용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교수님 그 복지행정론을 1970년대 후반에 이제 개설하셨는데 거의 뭐 행정학계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계에서 뭐 거의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과목을 개설하시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당시 사실 복지는 불모지 그런 시대였고 경제개발 우선하고 그러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서서 그런 쪽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마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제가 1970년에 공부를 끝내고 뭐 지금 벌써 반세기 이전이죠. 71년에 돌아왔는데 제가 봤던 유럽 세계하고 한국의 현실은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유럽의 이제 중심 국가들은 대체로 민주적 복지국가 단계에 올라섰는데 한국의 경우는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발전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국가에서 발전 국가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던 중에 1972년인가 서울대학교 박동서 교수님이 발전 행정론이라는 책을 편집하셨어요. 거의 6, 7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사회 발전이라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발전 위주의 논의인데 제가 딴소리를 좀 한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 새로운 복지국가 시대의 도래를 뭐 좀 예고했달까, 그랬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좀 마음이 좀 다급하고 절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발전 국가의 순기능, 역기능이 다 노출이 되고 이젠 그 새 시대를 조금씩 준비해야 될 단계인데 학계는 물론이고 정책 당국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접정치과나 사회학과, 경제학과도 그렇고 그때 막 출범하기 시작한 사회사업학과에서도 복지국가라든가 사회정책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글도 쓰고 좀 그러기 시작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도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복지행정론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이건 행정학과의 복지란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행정론이라고 이름 붙였지, 복지행정이란 과목을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점차 이제 다른 인접학과라든가 다른 대학교에서도 복지국가라든가 복지국가 시대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그동안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나요? 저는 가능하면 큰 그림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강점이랄까 이런 게 역사 비교론적인 접근, 뭐 거시적인 접근 이런 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어떻게 태동됐고 어떻게 성숙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걸 논의하면 현대 국가의 발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보물단지 같아요. 이걸 살펴보면 당시 정치 체제, 사회 경제사적인 배경 혹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의 분출 그 모든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정학과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관리적인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큰 그림을 못 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그림을 알려주려고 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복지의 현주소를 알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절박한 복지 정책의 방향 같은 것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또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셨었지만 국정에 이제 2번의 교육부 장관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또 특별히 교육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개념을 제시해 주셔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1995년에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처음부터 제 이제 가슴에 품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의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관한 모든 쟁점이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 속에 다 빨려 들어가서 학부모나 교육 당국자라든가 학교에 있는 모든 분이 인류 대학에 몇 명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일종의 교육 성공의 지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조금 그래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점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은 그 반대였어요. 그 1990년대 말, 세기 말의 정황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5.3일 교육개혁을 말하자면 함께 마련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 큰 흐름도 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쪽으로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가상 한구터기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복지란 개념을 강하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이제 교육복지를 얘기하니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놀랬죠. 무슨 개념이냐, 뭘 추구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정책 관료들을 설득하면서 교육 소외로부터의 해방이랄까, 이게 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육복지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중도 탈락자들 다시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도 연구하고 하다가 결국은 두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EBS 수능입니다.
이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포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복지적인 욕구에서 시작한 겁니다. 농어촌 벽지라든가 혹은 도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류 대학을 갑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과외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겁니다. 이 교육학계에서는 야단이 났죠. 국가가 이제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전 이렇지 않으면 시골에 잠재워져 있는 이 우수한 그 인재들이 그냥 세월 속에 쓰러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세차게 주장하고 그걸 말하자면 관철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위성 띄워서 TV 수능으로 하다가 제가 두 번째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할 때 이걸 인터넷으로 바꿨습니다. 아직도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 그래도 뭔가 구실하는 것으로 EBS 수능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건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가 대안학교를 뒷받침하고 지도권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상 입시교육만 하고 있어요. 경쟁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좀 뒤진 친구 혹은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접목시키면 서로 도움이 될 거다 해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한 1년 이상 하니까 교육부의 아주 젊은 정책 관료들이 여기에 굉장히 흠뻑 빠져서 저를 돕기 시작하고 제가 장관 관도도 이건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후에 많이 발전했고 특수교육하고 유아교육에 당시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5.31 교육개혁의 주된 프로그램을 보완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후에 교육학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복지라는 장르가 생기고 교육부에서는 과가국으로 올라서고 그러고 저도 그만둔 후에 그 교원대학에 있는 김인희 교수와 교육복지정책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세계 교육복지에 관한 유일한 서적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교에서 복지를 가리키는 것을 정부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수단으로 뭐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그 복지행정으로 행정학계 어떤 새롭게 개척도 하셨지만 당시 행정학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다른 많은 분야도 연구를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개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연구라든가 동구 공산권 연구 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이제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판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또 조직과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연구 주제도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말하자면 천학 비재한데 학문 깊이도 깊지 못하고 재주도 없는데 이 지적인 욕구는 좀 강렬한 편이고 오지랖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가능하면 좀 선구적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많은 것이 개척적 선구적인 연구고 비교적 거시 연구 내지 중범위 연구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연구를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언젠간 통일돼야 되고 새로운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연구도 굉장히 수준이 낮았고 그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도 그 제 기대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연구를 했는데 유럽에서 다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좀 잡은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60년대 후반에 유럽에 있었는데
6.8 혁명도 경험했고요. 이건 자본주의 체제의 쇄신을 위한 혁명적인 물결입니다. 또 1968년에 프라하의 범도 바로 옆에서 옆 동네에서 제가 경험하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회주의 체제를 가능하면 더 인간화된 사회주의를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제 이제 어떤 경험을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문제에 뭔가 조그만 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중반에는 북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와 보니까 대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 출신의 그 지식인들이 북한 폭로하는 게 북한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초중반이 넘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체제인데 저한테 접근해서 저를 이용하려고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손을 놨습니다. 77년인가. 또 하나는 북한 연구에 한계가 있어요. 자료, 뭐 여러 가지 사례, 모든 게 미비해서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교 공산주의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럽 커뮤니즘하고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당시로서는 개척적인 연구였죠. 그래서 1982년에 현대 공산주의 연구란 책을 냈습니다. 이건 자유화의 열풍이 조금 열리면서 공산주의 연구에 조금 문틈이 보여서 나온 책인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공산주의 연구를 80년대까지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했어요. 공산주의는 장래가 없다. 학생들이 너무 이제 주체사상에 오입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구 공산주의체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유럽 커뮤니즘은 이미 커뮤니즘이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외쳤습니다만 그 반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듣는 강좌로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변동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근데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이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민주주의에 관한 건데 와 보니까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가 뭐 말 못할 정도 고사 직전이죠. 그런데 행정학자들은 정치 체제는 그냥 전제로 깔고 그 정부가 필요한 기술 관리적인 그런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이 정부 용역학이냐 이런 뭐 외침이랄까 이런 걸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행정이 재구시를 못한다. 이건 권위주의 체제는 복무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조금 이제 비판도 제가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한국 행정학이 자아 준거성이 전혀 없다. 미국 행정학 그냥 와서 베끼고 모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그런 과목, 그런 학문 방향을 그냥 답습하고 이게 어디 행정학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뭐 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뭔가 하면 몇 년에 한 번 선거한다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서 숨쉬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제가 우선 민주화돼야 되고 산업 조직체가 조직 내적으로 민주화의 기운을 타야 되고 지역 공동체가 민주화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논의하면서 이스라엘 키부츠 연구부터 유고슬라비아 자치관리 사회주의까지 조직 내적 민주주의의 개화를 위한 그런 연구 시리즈를 계속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이 전교생 듣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듣고 학교에서도 조금 이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항상 전 정치하고 행정의 이 동태적인 역학관계를 갖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행정관료제의 민주화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도 보이고 사회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역시 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여기 와서 모이고 복지국가 속에 그것이 발현된달까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심을 두면서 제 학문 세계를 계속 넓혀갔던 것이 저로서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하셨듯이 그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의 것을 알고 연구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매력 때문에 교수님 뒤를 이어서 그 복지 국가 연구하고 사회 정책을 연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정무건 교수님이나 신동면 박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이외에도 사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쫓아갖고 복지 쪽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후학들에게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 어떤 쪽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지 무엇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국가 혹은 복지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이후에 한 40년 동안 서생행정학계에서 복지연구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또 다양화됐고요. 여기 계신 몇 분을 비롯해서 청출어람이랄까 저보다 훨씬 앞서서 많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더 요구할 건 없고요. 계속해서 행정학계에서 복지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5년 전에 냈던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연구가 그런 앞으로의 연구의 심화 확대를 위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된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한국행정학계가 중요한 국가의 장래, 국가의 중핵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2000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정책 연구회라고 그 복지국가 연구하는 그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작했던 큰 취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 행정학자들만의 연구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인적과학 쪽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고 보다 큰 틀의 복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것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조금 거기에 이어서 좀 하나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0년에 사회정책연구회가 출범을 해서 어원 23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몇몇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100여 명 회원이 되는 것 같고 비단 행정학뿐 아니라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여러 분야에 이 방향에 지적인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나름 대단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가 학문적인 뭐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계에 주어져서는 안 되고 폭넓게 다양하게 또 내용도 풍성하게 함께 발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연구회도 그랬듯이 앞으로 행정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인접학문 분야하고 협력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께서 타 학문가의 어떤 경계를 고집하기보다는 늘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는 그것의 실질적인 결실이 지금 언급하신 사회정책연구회가 아니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한 10명 정도 미만의 좀 소규모 모임이었다가 지금은 150명이 넘는 이러한 거대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모임으로 성장하는데도 교수님께서 크게 주춧돌을 잘 놓으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